노동자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노동자는 노동만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봐야 세상의 인플레이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동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 8월 25일에 본회의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4일에 노란봉투법, 25일에 더 센 상법 개정.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디는 가렸고요. 상법 개정할 때는 소액주주도 회사의 주인이라고 외치더니 하청 노동자는 직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나 보네요 라는 댓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도 기업의 주인이다 라는 댓글이 좀 꽤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다, 혹은 노동자도 기업의 주인이다. 어릴 적에 저 진짜 많이 기억에 남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졸업할 때 초등학교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아침 조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어린이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학교의 주인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다. 물론 공립학교는 그게 맞아요. 공립학교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근데 사립학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립학교 재단이에요. 거기 이사장이 있으실 거고 그냥 그분들의 것이에요. 왜 사학재단이라고 하죠. 근데 사학재단의 것인데 학생들의 것이다. 물론 이제 아껴 써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로는 그 취지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유권 지배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런 비슷한 좀 기시감이 들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면 조금 더 명확히 알아야겠죠. 경제 원론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노동자는요, 월급 받죠. 내가 제공하는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 급여를 받는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너무 쉽게 설명이 끝나나? 예전에는요, 공채도 많았고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에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졌죠. 한 30년 근속하고 막 20년 근속하면 금 몇 돈짜리를 주고 30년, 그 다음에 정년퇴직을 처음에 공채로 입사한 그 회사에서 퇴직까지 하고,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MZ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했었어요. 우리 삼촌 때만 하더라도 내 청춘을 다 바친 회사, 내 희로애락, 우리 가정의 생계를 함께한 회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할 때는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꼬르 나, 회사 이꼬르 내 가정,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이제 막 파업을 할 때도, 구조조정을 할 때도 막 격렬하게 막 맞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잉 애정을 가졌던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MZ세대들한테 회사가 구조조정한다라고 할 때 90년대생들이, 2000년대생들이 쇠파이프 들고 막 그렇게 시위를 할까? 구조조정 못 받아들인다?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먼저 이직해버리지 않을까?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월급 밀릴 것 같으면? 옛날에는요, 월급이 밀려도요, 우리 한참 선배 세대들은 버텼어요. 몇 달씩 몇 년씩 월급을 못 받아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Z세대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노란봉투법처럼 뭔가 한쪽으로 극단으로 갈 게 아니라, 제 말의 취지는 이거예요. 노동관계를 사측과 노동자 측을 대등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노동이사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물론 이게 노란봉투법 내에 있는 건 아닌데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회라고 있죠. 이렇게 이사회, 의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어요. 마치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듯이 이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 중에 한 명은 노동자 대표로 넣어야 한다. 회사의 경영진을, 이사회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하나를 넣어야 한다라는 주장. 이게 이제 노동이사제라는 이제 제도거든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게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에 맞느냐?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노동자, 학생, 국민, 세금을 낸 사람, 행정부, 법원,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주주들이에요. 주주들의 것인데 주주가 아닌 노동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이사를 넣는 게 말이 되느냐? 그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덧센 상법 개정의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일 경우에는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거 2명 이상으로. 이것 역시 비슷해요. 이사회가 있을 때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20% 30%밖에 안 돼도 이 이사들이 나한테 급여를 결정을 해주고 나의 승진을 좌우하고 나에게 법인차와 법인카드를 주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이 회장님만을 위해서 해바라기처럼 의사결정을 하죠. 이거를 막아보겠다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소액주주를 대리할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자. 근데 표가 모자라니까 분산이 될 수 있으니 만약에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3표 중에 1표를 이 사람에게 다 몰아주자.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집중투표제예요. 그리고 이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뽑을 때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으로 아예 분리선출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할 수는 있거든요. 우선은 이사를 뽑아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부터 뽑을 때 최대 주주에 유리한 사람부터 뽑아놓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니까 이미 그냥 최대 주주 편으로 쌓여있는 이사 내에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이사회에서 따로 뽑자라는 취지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멤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더 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노동이사제랑 이 덧센 상법 개정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랑 어떻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주식이 있는 사람들, 지분이 있는 사람들,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딱 그 차이예요. 간명하죠? 그러면 이 노동이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대리할 이사회 멤버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노동이사제 아니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들이 주주가 되면 돼요. 노동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임단협, 즉 임금단체 협상을 통해서 우리 성과급의 얼마를, 급여의 얼마를, 보너스, PS 뭐 이런 인센티브의 얼마를 자사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노동자이면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주니까 주주총회에서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들도 인원수가 많아지고 표가 많아지면 집중투표를 통해서 4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한 명에게 4표를 몰아줘서 노동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이사를 아주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덧센 상법 개정안 취지랑 맞는 거죠. 노동이사제가 없이도. 이해갑니까?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없더라도 이 주식회사라는 기틀 안에서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를 대리할 수 있는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표가 많아지면 그게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예 사원주주회사라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예요. 외부 자본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사원주주, 이들이 회사를 주주로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회 멤버가 다 물론 이제 사회이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노동자를 다 대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언론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서 핵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가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버넌스 문제잖아요.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안 맞아. 대주주는 그냥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질수록 좋아. 근데 소액주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주주는 배당 소득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배당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소액주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요,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일치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현상이 너무나 심한 거고,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익률을 더 높이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률 최소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업의 이익이 더 높아지고 주가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랑 일반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랑 이해관계에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분을 갖고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해관계가 조금 더 일치가 되어 갑니다. 왜? 기업이 이익이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식으로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해관계 불일치를 하나둘씩 해소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노동자라고 해서 급여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지분만큼 해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주가가 오르면 노동자도 좋고,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을 받아서 노동자도 좋은 그런 이해관계 일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가가 무슨 뭐 100억 있어야 1000억이 있어야 자본가고 기업을 운영해야 자본가, 이게 아니라 노동자가 언제까지 노동만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노동자는 자본가가 되면 안 됩니까? 노동자는 자본가가 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직장인들 주식 투자 이제 많이 하죠. 1400만 주식 투자자가 다 자본가일까? 기업가일까? 사업가일까? 사측일까? 사용자 측일까? 아니에요. 노동자도 많다고. 그들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상장사라면 그 회사에 주식도 받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도 일치가 된다라는 거고, 제가 간혹 기업 강의를 다니는데 기업 강의를 가서도 많이 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경제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라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주식 투자할까 봐, 그런 투기적인 수단에 빠져버릴까 봐, 경제 뭐 금리, 물가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주식에 막 빠질까 봐. 그게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겪어본 상당수의 기업들은요, 경제 강의는 선호를 하지만 주식 투자 강의는 선호를 하지 않아요. 회사 돈 주고 강사를 불러와서 투자 강의를 시켜주시려고 안 해요. 저는 그게 참 왜 그럴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전히 주식 투자는 투기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가 부자가 되면 뼈 때리는 말. 제가 사실 썸네일로 준비한 게 그 멘트예요. 노동자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노동자는 노동만 해야 된다. 저 자식들이 주식으로 대박이 나면은 퇴사를 할 테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부자가 되면은 뭐 표심도 달라지니까 막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현실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기 투자와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또 배당을 통해서 현금 흐름도 갖출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고 노후 준비까지도 건강하게 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인식이 그래서 그런가? 이걸 이제 막 바꿔나가자고 와이스트릿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인식, 노동자와 자본가는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인식부터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갑자기 여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봐야 배당 많이 받는 부자들이나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배당을 누가 결정합니까? 거의 최대주주가 결정을 해요. 이사회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최대주주가 어차피 내가 배당 받아봐야 49.5% 거의 절반을 세금을 내야 하니 배당 그거 뭐하러 하냐? 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 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걸 낮춰야 배당이 늘게 되고 우리 노동자들도 장기 투자와의 배당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안 된다면, 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정부의 안처럼 38.5% 이렇게 고율로 가버리면은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늘리겠습니까? 안 늘리죠. 그럼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가는 거야. 노동자는 노동만 하고 자본가는 될 수 없고 배당은 안 하고 최대주주는 일감 몰아주기 하고 기업 분할하고 이상한 합병하고 해갖고 부는 전이 시킬 수가 있고 내 자식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 방법은 남아있고,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더 센 상법 개정으로 하나둘씩 바꿔나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노랑봉투법으로 막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하니 그럴 필요 없이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하겠고, 물론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장했는데 우리 사주 받았는데 막 주가 꼬라박고 있어갖고 차라리 퇴사하는 게 더 낫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상장 초반에 막 주가가 막 5배, 10배 올라버려. 그러면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의무 보호예수 막 이런 게 걸려 있는데 바로 퇴사하면은 현물 배분 해준다네? 그럼 나 바로 이제 퇴사해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취지가 다 무색해질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제가 이야기한 게 이상론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정. 그런데 이게 꼭 100% 정답일 수는 없겠으나 그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다? 노동자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이 배당받고 주가 오르면은 노동자도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굴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게 그 같은 회사라면 더더욱이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2만 원을 갖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2만 원씩을 갖고 있어. 근데 세상에 만 원씩이 더 풀렸어. 2만 원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3만 원씩을 갖게 됐어. 그러면 2만 원에 팔던 것도 2만 원 그대로일까? 애들은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아니, 3만 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 올라, 주식 올라, 코인 올라, 금값 올라, 원자재 가격 올라, 식품 가격 올라, 외식 가격 올라, 다 오르죠. 안 오르는 건 뭐예요? 오로지 내 월급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집값, 주식,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봐야 세상의 인플레이션 혹은 자산가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 반드시 투자를 배워야 하는 거죠. 대신에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고위험 투자이긴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배당도 받고 기업의 우상향하는 성장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더 많은 배당을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필요한 거고, 이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 약자입니까? 노동자가 약자입니까? 굳이 선택하라면 그래도 노동자가 약자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갑을 관계 있죠. 뭐 사용자가 갑이잖아.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의 노동자가 을이고, 근데 이거는 인정. 그런데 노동자가 언제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아니면 모든 노동자가 약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보세요.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알트만이 AI 거품론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AI 관련주가 막 급락을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게 왜 거품이냐? 오픈 AI 지는 뭐 엄청난 투자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메타를 비롯해서 다른 AI 기업들이 오픈 AI 개발자들을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고 데려가기 때문에 저는 샘 알트만이 AI 거품론을 꺼내 들었다고 봐요. 기업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메타도 누구 알렉산더 왕인가? 뭐 개발자 하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인수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수천억 원을 주고 혹은 조 단위를 주고 M&A 해버려. 거기 개발자 몇 명 데려오라고. 그러면 거기 개발자, 그 근로자들은, 그 노동자들은 약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직을 해버리면 그 회사의 기존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려요. 테슬라도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을 이제 뭐 접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슈퍼컴퓨터 개발하던 사람들이 이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오픈 AI조차도 휘청이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 개발자들, 노동자는 약자예요? 물론 그거는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정말 하이엔드급 인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노동자들도 을에만 머물 게 아니라 본인이 더 나은 위치로 가야죠.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능력, 나를 대체할 수 없는 퍼포먼스,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영업력,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를 통해서 회사에게 갑 같은 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근로계약을 쓸 때도 갑을 관계가 동일해질 수 있다. 너무 이상적입니까? 맞아.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2,800만 경제활동 인구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소득구조도 계층론이 탄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너무 이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노동자 생활을 해왔고 지금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을 다 경험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랑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 개정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모두가 다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역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거는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또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도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냥 뭐 저 새끼 몇 찍이네 이런 거, 누구 빨아주네, 뭐 무슨 파더니 뭐 이런,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우리는 좀 생각을 좀 입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저 스스로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의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림 좋대 부탁드립니다. 뿅! 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